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LA 메트로국이 메트로 시스템의 치안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60명의 경찰이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해 순찰할 예정입니다. 한편 LA 메트로 시스템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 이사인 캐서린 바거 LA 슈퍼바이저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기록적인 연휴 여행객들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교통 단속도 강화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가도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브리스를 주면서 주택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유튜브에까지 소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씨와 관련해 정신건강국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상세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미 원정 절도단 4인조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나무로 위장한 감시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불법 외국인이 우선이지만 나는 미국이 우선이다라며 대표적인 적진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실 행사 중에 졸업생 수백 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이은 두 번째 현물 ETF 승인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생활비 큰 폭 상승이 많은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마이클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봄철 대공세에 속절없이 후퇴 중인 우크라이나에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국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기획사 대표 본부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속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에서 보스턴이 인디애나를 126대 110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최지가 결정됐습니다. 마이애미, 휴스턴, 그리고 도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 메트로 시스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메트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메트로 이사회 멤버인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저희 라디오 서울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23일 메트로 본부에서 열린 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캐런 베스 시장의 주도하에 메트로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메트로 이사의 멤버인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라디오 서울 보도국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내부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역과 지하철에 기거하고 있는 홈리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 지하철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 사고의 93%가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홈리스들 혹은 마약 중독자들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의 무임승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거 슈퍼바이저는 특히 메트로 지하철은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조치라고 본다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조처라는 것입니다. 베스 시장이 민간인 메트로 앰버서더들을 비롯한 치안 인력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한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 빈발 지역에 보안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 외에도 메트로 지하철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have a presence of law enforcement as a deterrent, but we also need to look at what we can do to mitigate the unhoused that are living and sheltering on our lines. 지하철 안에서 폭력 사건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탑승객을 가려내기 위해 얼굴 인식 기기를 지하철 입구에 설치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며 메트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 open to anything address the safety concerns of the vast majority of riders on our lines. There are those that are going to say they don't want it. Then they'll have to find another mode of transportation. 타운을 운행하고 있는 메트로버스에서 홈리스가 소변을 보고 술이나 음료를 흘려 버스에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법적인 처벌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들이 어지럽힌 부분을 청소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열차 내부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홈리스들을 에스코트해 열차에서 내린 뒤 역 밖까지 안내하는 조처를 모델로 LA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치안당국을 비롯한 안전요원 인력을 관리하는 당국과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ut anybody in harm's way, and that's what law enforcement will do, is ensure that they're protected. I don't know that that is the best use of personnel. I'm open to anything that's going to address it, but if you're doing code enforcement,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한인 밀집지인 글렌데일을 비롯해 페사디나, 버뱅크 등 많은 도시들이 포함된 LA 카운티 오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메트로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메트로의 안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수백 명의 주민들은 메트로 안전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홀리미첼 슈퍼바이저가 양용시 사건 대응에서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제대로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상세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운 소식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LAPD가 양용시 총격 사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가 성명을 발표하고 양용시 사건 대응에서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제대로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상세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슈퍼바이저는 성명에서 LA 경찰국이 공개한 양용시의 총격 사건의 바디캠 영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슈퍼바이저는 양용시 가족과 한인 커뮤니티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번 사건 대응에서 모든 프로토콜이 확실하게 지켜졌는지 정신건강국에 상세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미의 원정 절도단 4인조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이번 주 4명의 콜롬비아 국적 절도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주택을 감시해 언제 침입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거리와 사유지에 카메라를 숨겨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이 공개한 비디오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글렌데일 지역에서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 중인 차량을 검문하던 중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 수색을 통해 나뭇잎으로 위장한 배터리 팩 충전 시스템이 있는 비디오 감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공사용 안전모와 조끼가 발견됐는데 이는 의심 없이 주택에 접근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면 차량 안에서 보석함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모두 20대로 강절도 공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콜롬비아 국적 용의자들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부유한 동네를 타겟으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며 글렌데일의 주거 침입 절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사람은 글렌데일 경찰국에 연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나 렌트 사이트, 웹사이트를 보고 오랫동안 집이 나가지 않은 집을 렌트를 해서 그 렌트한 집을 에어비앤비에다 올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불법이죠.
이렇게 임대준 주택을 세입자가 멋대로 에어비앤비에 올리면서 건물주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LA타임즈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의 스리람 씨는 수년 전에 LA로 이사한 후 팬데믹이 한창일 때 낮은 금리를 틈타 2022년에 167만 달러를 주고 미드윌셔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3베드룸으로 된 2층짜리 본체 건물이 있고 로프트가 있는 원베드룸 별채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스리람 씨는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리스를 파기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리스가 끝날 때까지 자신은 아파트에 그대로 머물면서 대신 새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 줬습니다. 새 들어온 남성은 자르백이라는 30대 뮤지션으로 은행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범 세입자였습니다. 자르백 씨는 몇 년 동안은 LA에서 살았지만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현재 런던 펍에서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스 첫 해는 조용했습니다. 월 8,500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꼬박꼬박 납부했고 집수리를 해달라는 요청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집안에서 보안 알람이 울리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르백 씨는 실수로 넘버를 잘못 입력했다며 텍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은 경보 알람이 너무 여러 번 연속으로 울려 알람 회사가 자동으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안에는 에어비앤비 투숙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이 알람을 잘못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에어비앤비 리스팅을 살펴본 스리람 씨는 자신의 집이 리스팅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리스팅에 따르면 본체는 하룻밤에 숙박비 688달러, 뒷채는 하룻밤에 496달러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르백 씨는 리스팅에 집 내부 사진만 올리고 집 외부의 사진을 올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리스팅에 거짓 주소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해왔습니다. 집이 예약된 후 그때서야 손님들에게 실제 주소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스리람 씨는 LA 법원에 퇴거 신청을 했지만 절차를 밟는 동안 스리람 씨의 집은 계속해서 에어비앤비에서 렌탈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수개월을 보낸 후 가까스로 퇴거 명령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퇴거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셰리프 요원이 출동해 세입자들을 집 밖으로 에스코트해야 하는데 최근 퇴거 명령이 쏟아지고 있어 셰리프 출동까지 석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거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르백 씨는 렌트비를 내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퇴거 조처를 받는 데 필요한 법정 비용, 에어비앤비 투숙객들로 인해 집에 데미지를 입은 비용까지 포함하면 스리람 씨가 손해본 돈은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부터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에 LA 국제공항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특별 단속에도 들어갑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24일부터 메모리얼 연휴 여행객들이 본격적인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남가주의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예상되면서 LA 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여행객들에게 항공기 출발 시간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선은 2시간, 국제선은 3시간입니다. 주차장도 꽉 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 공간을 예약하도록 독려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주차장 사전 예약은 parking.flylax.com으로 하면 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는 350만 명의 여행길에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수치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때보다 4.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38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4.1%,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4% 늘어난 수치입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24일부터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연휴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24일 저녁 6시 1분부터 메모리얼 데이인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메모리얼 연휴 동안에는 46명이 자동차 충돌사로 숨진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는 동안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카시트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휴 내내 고속도로상에서 순차림력이 증원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메모리얼 연휴 동안에는 1,10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혐의로 척발됐습니다. 술을 마실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흐리고 서늘합니다. 이른 아침 한때 남가주 일부 지역에 안개비도 내려앉은 가운데 오후에도 대체로 흐린 하늘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내려앉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역시 아침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가 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낮 기온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메모리얼데이 휴일부터는 조금씩 높아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에 손을 댄다고 응답한 사람이 같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는데 이 대마초 중독자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마약 중독 그랬었는데 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연례,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대마초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1770만 명으로 술을 이 정도로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 수 1470만 명을 앞질렀습니다. 당연히 역대 처음입니다. 이보다 30년 전인 1992년 같은 조사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890만 명으로 같은 빈도로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밝힌 사람 90만 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아진 것입니다.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이용한다는 사람의 수가 30년간 90만 명에서 1770만 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겠지만 높은 빈도의 음주는 대마초보다 덜 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NBC는 이 보고서는 미국 당국이 연방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대마초 업계가 기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마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대마초 시장 확대가 기존의 주류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을 비롯한 30개 주 사법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됐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매년 5억 장 이상 티켓을 판매하고 있고 미국 내 주요 콘서트 70%가 이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켓마스터의 전횡은 지난 2022년 10월 이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으로 사전 판매한 뒤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잠시 한국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한국의 소식인데 미국에서 관심 갖고 뉴스 확인해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기획사 대표 본부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운전자 바꿔치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증거를 모두 다 버리고 또 없애고 심지어 메모리 카드는 먹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YTN이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곳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는 앞으로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낮 12시 반쯤 시작해 5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신문에 들어갈 때도 마치고 나오면서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마신 술의 양 등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사건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관계자, 김 씨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김 씨를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 씨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 당일 김 씨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훼손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긴 했지만 경찰이 판단한 음주량에 비해 상당히 축소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영장 신청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담당 검사도 직접 나와 구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 씨의 신병까지 확보된 만큼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반려견 훈련사로 알려져 있는 강영욱 보든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강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총 5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강 대표와 그의 배우자 수잔 엘더 모든컴퍼니 이사가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 대표는 훈련사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명을 하고 또 섭섭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허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멋진 직원과 훌륭한 훈련사들이 계셨던 내가 이랬던 것을 억측하고 비방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으며 그만 멈춰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세간에 알려진 의혹들에 대해서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이 질문을 던지면 강 대표 부부가 대답을 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CCTV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CCTV가 필요했다고 말했고 한두 분은 이 CCTV에 감시를 당하는 것 같다며 계속 불만을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절 선물을 반려견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문을 잘못해 선물 상자에 담기지 않은 상품이 도착했고 직원들에는 양해를 구하고 나눠 가져가라고 했다면서 몇몇 분들이 비치되어 있던 배변 봉투에 담아가셨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반려견 레오가 방치된 채 숨을 거두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저녁 늦은 시간이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 있는 일이 많았고 아침마다 레오를 잘 돌봐주고 물로 닦아줬으며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목줄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든컴퍼니 폐업과 해고 통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관할 제외 공간을 통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했어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제하거나 또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즉각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의무 미희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영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제외 공간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접수한 뒤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 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인 만희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만 이사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형편이 어려운 한인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만희복지재단은 어제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싱글맘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연소득이 14,000달러 미만인 저소득 신청자들을 선정해 1인당 1,000달러씩 총 5만여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코리아타운 번영회와 남가주 한국학원, 남가주 한인재단,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국문화유산재단,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등의 다양한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온 박형만 이사장은 자신이 태어난 공주에서도 40여 년째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왔고 고향 청소년들을 무료로 치료해준 LA 슈라인더 아동병원에 기부를 이어가고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해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기획한 이민사 120년 미주 한인사회를 빛난 영웅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생활지원금 신청 마감은 31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신청자의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한 지원서를 작성해서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달식은 다음 달 18일 오전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화제 소식을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영국에 정말 의회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나요? 영국 의회 그리고 미국 비행기가 파격적인 손님을 받았습니다. KBS가 두 소식 모아봤습니다. 날선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영국 의회장. 이때 한 남성이 의회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영국 보수당 소속 크레이크 맥킬린 하원 의원인데요. 자세히 보니 두 손과 두 발 모두 인공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해 9월 심각한 폐혈증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당시 그의 생존 확률은 5%에 불과했으나 기적적으로 이번 16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그는 바로 양쪽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해 혈관 속 피가 응고되면서 양쪽 손과 발이 이미 검게 괴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든 재활치료 과정을 소화하며 의족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요. 이번 8개월 만인 이날 누구의 도움 없이 영국 의회장으로 걸어 들어오며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주인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는 반려견. 주인과 떨어져 화물칸에 타지 않아도 되고 비행 내내 이동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에선 세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항공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애견 물품 전문 업체가 출시한 상품인데요. 최대 10마리의 개가 탑승할 수 있는 기내에는 맞춤용 놀이터부터 전용 좌석, 강아지용 음료와 간식, 비디오 서비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운항 개시에 앞서 반려견에 적합한 비행 고도와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 번의 시범 비행을 거쳤다고 합니다. 첫 시작은 뉴욕과 LA, 런던 노선인데 가격은 국제선은 편도로 약 1,000만 원, 국내선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티켓값이 어마어마한데도 벌써부터 노선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15,000건 이상 들어오면서 조만간 파리와 밀라노, 시카고, 시애틀 등으로 항공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진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행정단위 중 히스패닉, 흑인 주민 비율이 90%가 넘는 사우스 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수천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를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대규모 유입을 허용한 바이든 대통령 이민 정책을 특유의 선동적인 언사를 동원하면서 집중 공격했습니다. 남미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예멘 등 중동,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는 그들이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 각국의 감옥 수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걸 끝내야 하고 우리 도시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즉각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상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취임 첫날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제 대대적인 적진 공략에 나선 셈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노숙인들이 증가하자 텐트촌을 또 철거했습니다. 노숙인을 돕는 비영리 단체 측은 이 텐트촌 철거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도심 공원 한편에 만들어진 노숙인 텐트촌에서 시 직원들이 텐트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숙인을 도우며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회복지사 토마스 씨는 철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The average American is only one paycheck away from being right here. They no longer trust the outreach workers. They no longer trust the city. One case at a time. One case at a time. One case at a time. 워싱턴 DC에는 이런 노숙인 텐트촌이 7곳 있는데요. 이미 철거를 여러 번 경험한 노숙인들은 다른 텐트촌을 찾아 나설 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숙인 보호소는 이미 만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 증가했고 현재 65만 명이 넘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봄철 대공세에 속절없이 후퇴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 3명은 군사 지원 패키지에 155mm 포탄, 공중 정밀 타격 무기, 지상 차량 등이 들어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공격과 장비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공군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F-16 조종훈련을 마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한다는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학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 역시 가자 전쟁을 반대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이 연행됐습니다. KBS입니다. 졸업식이 열리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등의 구호가 들리더니 학위복을 입은 졸업생 일부가 자리를 일어나 줄줄이 졸업식장을 떠납니다.
현지 시각 23일 졸업생 등 9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수백 명이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하버드가 집단 학살을 용인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And it was just so incredibly empowering to see so many people. But I think the part that really got me was when I saw faculty from the stage walk down and walk alongside students. 이들은 특히 대학 당국이 이달 초 교내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을 한 학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학생 측 대변인은 이들이 졸업을 못하게 됐다며 학내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대학 측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은 학위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선 지난달 콜롬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반전 시위가 이어져 약 3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서방 주요 국가에서도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선 부총장실에서 연좌 농성을 하던 학생 16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독일 훔볼트대에선 시위대 150명이 가자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이다 해산됐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연례 독립기념일 리셉션에서 네타냐후 총리 초청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설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네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통령 대선 도전에 경고등이 커진 가운데 생활비의 큰 폭 상승이 많은 미국민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몇 달간 높은 임금 상승에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과 생활용품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식료품이나 임대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것이며 몰기지 금리가 높으면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경쟁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부조 결승, 서부조 결승 진행 중이죠. 동부조 결승 어제 2차전 경기가 보스턴 셀틱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간의 경기가 보스턴 홈구장에서 있었습니다. 보스턴이 126대 1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항상 이 챔피언 NBA 파이널 앞에서 주저 우승을 못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이번엔 과연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지. 보스턴 셀틱스 일단 동부조 결승전에서는 2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조 결승 댈러스 매버릭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 간의 2차전 경기는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TNT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댈러스가 현재 1승 무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시원한 2루타에 2개의 도루까지 아주 맹활약을 한 소식입니다. KBS입니다. 어려운 강습 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낸 뒤 강한 어깨로 병살타를 만들어냅니다. 김하성다운 멋진 호수비였는데요. 선발 투수 와일드론도 박수를 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네요. 6회 빠른 발이 돋보였습니다. 상대 배터리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으며 2루를 훔치는 데 성공했고 또 한 번 상대 허를 완전히 찌르는 3루 도루까지 해내며 시즌 13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9회엔 좌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2루타를 터뜨렸는데요. 2루타와 도루 2개를 기록한 김하성의 활약 속에 샌디에고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다저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어제 다저스 경기 없었는데 이동일이어서 그랬죠. 오늘부터 신시내티 레즈와 주말
경기를 갖게 됩니다. LA 다저스가 신시내티와 주말 경기를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뉴욕 양키즈와 또 주중 경기를 갖는 이런 6차전, 원정 6차전 경기를 위해서 이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제임스 팩스턴이 나설 예정입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호주까지 다녀오는 강행군을 끝으로 긴 시즌에 마침표를 찍었죠. 다음 달에는 월드컵 예선에도 나서야 하는데 체력 문제가 다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하며 17골, 도움 10개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맞는 공격수의 상징과도 같은 10-10을 3번 넘게 기록한 선수는 역사상 5명뿐. 손흥민은 루니와 살라, 램퍼드와 함께 전설 반열에 올랐습니다. 시즌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채 65시간이 안 돼서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국, 호주로 20시간 넘게 17,000km를 날아가 뉴캐슬과 친선 경기에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에서 모두 주장 완장을 차고 50경기 4,200분 넘게 뛰었습니다. 리그 득점 경쟁자와 비교해도 출전 경기와 시간 모두 우위인데 이들이 유럽 지역을 오간 것과 달리 손흥민은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 날짜 변경선을 넘나드는 시차와의 싸움이라 훨씬 가혹합니다. 아시아 국적인 게 약점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손흥민은 일주일 남짓 짧은 휴식 뒤엔 다음 달 월드컵 예선 2경기에도 나서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혹사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은 관련 질문엔 늘 모범 답변으로 팬들을 애틋하게 했습니다. 대표팀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혹사가 붙는다는 건 그만큼 어느 곳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석 달 넘게 사령탑도 찾지 못하는 어수선한 대표팀 분위기 속에 만 32 캡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랑스 오픈이 이제 개막합니다. 흑신 나달의 마지막 고별 무대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진표가 기가 막힙니다. KBS입니다. 2년 전 프랑스 오픈 준결승전에서 나달을 상대한 즈베레프는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팽팽한 승부 도중 발목을 접질려 기권해야 했고 긴 재활에 돌입했습니다. 2년이 지나 지난주 로마 오픈에서 부활한 즈베레프는 나달과 재대결을 기대했습니다. I would love to do it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그런데 거짓말처럼 바람은 현실이 됐습니다. Number 4. Alexander Zverev. 대진 추첨식장이 술렁일 정도로 1회전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14번 우승하고 112승 3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유한 흑신 나달.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 고관절 부상으로 1년을 쉬었고 세계 랭킹은 276위까지 떨어져 첫 판부터 세계 4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성기를 맞은 지베레프의 우세를 점칩니다. Obviously, Zverev's going to be a heavy favorite in that. Rafa will have 99.9% of the crowd support. 이미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해 마지막이 될 나달의 프랑스 오픈. 2년 전 발목 부상의 끔찍한 아픔을 털어버리고 싶은 지베레프와 라스트 댄스를 결승전에서 추고 싶은 나달의 재대결은 테니스 역사에 손꼽힐 1회전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